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여러분 세법 중에 하나인데 아마 처음에 배우시려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재무회계 쪽보다 세법 쪽 파트로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좀 생소한 것들이 더 많고 이해가 더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파트가 시험에 객관식으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가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알겠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기엔 시험 대비로는 좀 효율적이거든요.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 개념 위주로, 그리고 용어 정리 위주로 좀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기초가 쌓이면 나중에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으로 올라가셨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심화해서 배우도록 하십시오. 자, 부가가치세. 첫 번째, 부가세는 가장 대원칙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최종 소비자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자, 여기 먼저 그린 개요를 보시면요. 생산자가 도매업자한테 1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도매업자가 돈을 줘야겠죠. 이렇게. 얼마를 줄 거냐면 이때 부가세 10%에서 만 원이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세는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11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11만 원을 받아서 이 중에 물건값 10만 원만 자기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 원은 어떻게 하냐? 만 원은 국가한테 냅니다. 그러면 국가는 다시 도매업자한테 만 원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도매업자가 다시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팔겠죠. 그때 10만 원에 사왔으니까 도매업자는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겠죠. 자기도 남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5만 원에 팝니다. 예를 들면 그럼 부가세 또 10%인 15,000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그러면 소매업자가 역시 돈 얼마 줘야 되냐면 16만 5천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도매업자는 그 중에서 15만 원 물건값만 갖는 거고 부가세에 해당하는 15,000원은 다시 국가에 냅니다. 그럼 국가는 다시 소매업자한테 15,000원을 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도 부가세라는 세금을 지금까지 낸 적이 없죠. 그리고 소매업자가 이제 소비자, 우리들한테죠, 팝니다. 20만 원에.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주고 사와야 되냐면 부가세가 또 10%인 2만 원이 붙을 거기 때문에 22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럼 소매업자는 그 중에서 20만 원만 자기가 갖고 부가세 2만 원은 국가에 냅니다. 그러면 국가는 다시 이 그림대로 하면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소비자 입장이시죠. 한 번도 이걸 돌려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우리는 못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결국 얼마를 거둔 게 됩니까? 세금? 요 2만 원을 거둔 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금은 누가 낸 겁니까? 우리가 낸 거죠. 소비자. 그래서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 우리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가 소매업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 우리 회사가 소매업자니까 매출 얼마에 팔았습니까?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물건값은 그때 세금이 붙습니다. 10% 얼마가요? 2만 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출세액, 개정 과목으로 뭐라고 불렀나요? 매출세액?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렀죠. 이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2만 원이. 그 다음에 사왔겠죠? 네, 사올 때 얼마에 사왔나요? 15만 원에. 15만 원에 사왔습니다. 사올 때 세금 얼마 붙었나요? 15,000원의 세금이 붙었죠.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가세 대급금. 그러니까 소매업자,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국가하고 거래를 보면 2만 원은 내야 되고 15,000원은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냈다 돌려받으면 서로 번거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차액분만 2만 원 내야 되고 15,000원 돌려받아야 되니까 결국 얼마만 내면 됩니까? 5,000원만 내면 되겠죠. 그게 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5,000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회사가
이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적격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만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적격 증빙으로 확인된다는 건요, 사올 때 이 15만 원 주고 사오는 거죠. 부가세 15,000원 주고 이렇게 사올 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만약에 적격 증빙이라는 서류가 없다. 그럼 실제로 이걸 사왔어도 이렇게 15만 원 물건값 주고 사왔어도 그때 이 계산 구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2만 원 다 내셔야 됩니다. 빼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들은 저 증빙을 꼭 챙기는 거죠. 거래할 때마다. 저 적격 증빙이 뭡니까? 여러분 밑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저 적격 증빙을 뭐라고 합니까? 요 네 가지가 적격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그걸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구입할 땐 이 네 가지 서류를 기본적으로 꼭 수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으로 가서 이제 시험 출제 잘 되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 부가세 특징. 시험에 비교적 잘 물어봅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세는요, 국세입니다. 왜 국세냐? 국가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그림에도 국가에 냈었죠.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지방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냅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실제로 어디다 내냐면 세무서에 내는 거고요. 세무서가 취급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시, 강남구청 이런 곳에 내는 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는 국세입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그 다음 또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가 뭐냐?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요, 국가의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누가 냈습니까? 아까 생산자가 이렇게 냈었죠? 생산자가 세금을 냈었죠. 10,000원을 이 사람도 냈었죠. 15,000원을 이 사람도 냈었죠. 그래서 요 세 명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형식적으로 보시면 돈 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요. 담세자는 담이 부담한다고 할 때 담입니다. 그러니까 담세자란 말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부가세는 누가 내는 겁니까? 최종 소비자가 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담세자는 소비자입니다. 이 세 명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같지 않죠. 틀리죠? 그래서 간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세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게 간접세입니다. 그거의 반대가 뭐냐면 직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쉽게 생각하시면 내 세금을 내가 직접 냅니다. 그게 직접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특징할 때 직접세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간접세고요. 일반 소비세. 일반적으로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세라고 표현합니다. 그거의 상대적인 말이 뭐냐면 개별 소비세라고 합니다. 가끔 뉴스에 개별 소비세가 나올 겁니다. 지금 경기가 가끔 안 좋을 때 특히 뭐 차 같은 거 있죠? 그럼 국가에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값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개별 소비세가. 예를 들면 일반 소비세는요. 만약에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있으면 자, 이 차 소형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차입니다. 얼마짜리냐?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는 중형차가 있습니다. 뭐 그랜저 그런 거 있죠? 자, 그런 중형차도 있습니다. 이 차는 얼마냐? 3,000만 원짜리 차례입니다. 그러면 둘 다 부가세는 똑같이 냅니다. 소형차든 중형차든 부가세는 똑같이 붙습니다. 부가세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소형차인지 중형차인지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이 소형차는 누가 타고 중형차는 누가 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면 소형차를 타야겠죠?
근데 나는 좀 돈이 된다? 그럼 중형차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형차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탑니다. 그래서 국가가 너희는 돈이 있으니까 조금 세금을 더 내라 하고 해서 중형차한테 여기에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을 붙입니다. 어디에는 안 붙고요. 소형차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너희한테는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을 안 내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조금 걷기 위해서 중형차한테만 개별 소비세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공식적으로 사치세라는 세금이 없는데 사치세라는 세금을 이 개별 소비세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다단계 거래세. 왜? 아까 위에 그림에서 보셨죠 여러분?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는 계속 붙고 있죠.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용어가 좀 비슷한데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차이점을 다시 보여드리면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회사에서 기준 따질 때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면요. 우리가 얼마에 팔았다고요? 20. 자, 부가세 얼마? 2만원. 그 다음에 사올 때 얼마요? 15만원. 그때 이 사올 때 이걸 인정받고 싶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얼마로 인정받아요? 15,000원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금 얼마네요? 5,000원 냅니다. 이게 전단계 세액공제법 제도입니다. 전 단계에 우리 회사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회사 기준으로 보면 전 단계가 뭡니까? 요게 전 단계죠. 이게 그 다음 단계고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전 단계 세액 요거죠. 15,000원. 그걸 뭐하고? 빼고 내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용어, 이런 용어가 있었죠. 전단계 거래공제법 옆에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면요.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얼마에 판다? 20만 원에 팔았죠? 그 다음에 사올 때 얼마에 사왔습니까? 15만에. 그럼 얘네들을 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5만 원. 자, 이거의 몇 프로? 10%를 내게 합니다. 그럼 얼마 내면 됩니까? 5,000원. 이걸 납부합니다. 이게 전단계 거래공제법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거래하나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나 전단계 거래공제법이나 나오는 세금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차이점은 이겁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요 15,000원을 빼고 싶으면 반드시 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확인해서 빼주는 건데요. 전단계 거래공제법으로 하면 이런 증빙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왔으면 그 사온 거에서 그 금액의 10%로 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적격 증빙이 있을 때 없을 때 달라집니다.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하면 이걸 인정을 못 받겠죠. 이런 증빙이 없다면 그때는 2만 원 내셔야 됩니다. 빼주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단계 거래공제법으로 하면 사오긴 사왔죠. 증빙 서류가 없어도 그러면 그냥 계산 방식 이래서 역시 5,000원 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용어 구별하시고 또 소비지국 과세원칙. 소비지국 과세원칙은요. 반대말이 생산지국이겠죠. 국자가 붙었죠. 국가할 때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입할 때 나올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소비지국은 어떤 나라가 소비지국이 되겠습니까? 수입하는 나라가 소비하겠죠. 그럼 생산하는 나라가 뭐 하겠습니까? 수출하겠죠. 그래서 부가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릅니다. 즉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내게 합니다. 언제는 안 내고요. 수출할 땐 부가세를 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세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입니다. 부가세를 안 붙이려고 영세율 빵프로 하면 세금도 빵원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산지국 과세원칙 제도가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이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들끼리 서로 약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이 서로 제도가 다르면
잘못하시면 어떤 나라는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어떤 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게 되면 잘못하면 세금을 2번 낼 수 있고요. 한 번도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들이 모여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시대적인 배경이 물론 예전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무역 분쟁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그런 건 아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소비지국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낸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소비형 부가세. 아까 위에 그림 보시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쭉 흘러가면서 부가세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비형 부가세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 제도가 나옵니다. 면세는 뭡니까? 부가세를 면제시켜 주겠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옆에다 써 놓으십시오, 여러분. 역진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러분, 역진성이란 말 들으시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어감이 좀 좋은 쪽으로 느껴지나요? 나쁜 쪽으로 느껴지나요? 이게 진짜가 이제 진행한다, 진보할 때 진짜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 거꾸로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세 부담 원칙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 차가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라고 할게요. 자, 부가세 몇 프로입니까? 10%. 그럼 얼마가 붙나요? 2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세가. 그러면 자, 내가 차를 삽니다. 세금 얼마 내야 됩니까? 200만 원 내야 됩니다. 부가세 10% 붙었으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차를 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차를 산다고 하십시오. 이재용 씨가. 이재용 씨가 이 차를 사도 세금 얼마 내냐면 200만 원 냅니다. 왜? 10% 내니까. 이러면 서로 공평한가요? 공평하지가 않죠. 왜? 여러분, 조세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공평과세. 공평과세는 똑같은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부자는 많이 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하고 이재용 씨는 가진 재산이 하늘과 땅 차이고 돈 버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내는 세금은 서로 똑같이 내고 있죠. 그러니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시켜준다.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200만 원 안 냅니다. 그럼 누구도 안 내냐? 이재용 씨도 안 냅니다. 그러면 나만 이익이 아니라 이재용 씨도 이익이 되겠네요. 그런데 왜 면세제도가 이제 완화시켜준다고 하냐면 이재용 씨한테 이 200만 원이라는 세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이재용 씨한테는 아마 껌값이 될 거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 200만 원이 큰 돈이죠. 한 달에 월급도 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 200만 원을 똑같이 안 내도 나한테 이 200만 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조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입니다. 이 말은 밑에 사업장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세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주로 이 오른쪽하고 구별하십시오. 시험에서는 그렇게 섞어서 내니까.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 납세 의무자는요. 아까 그랬죠.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국가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 누구였나요? 아까 납세 의무자가? 제조자도 냈죠. 또 도매업자, 또 소매업자 내고 있는 사람들, 국가의 세금을 내야 될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납세 의무자는요 2명입니다. 첫 번째 누구요? 사업자. 이 사람들 다 사업자죠? 누구는 사업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를 실질적으로 세무서에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내지는 않죠.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할 땐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할 때는요. 이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도 재화를 수입할 수 있죠. 우리도 재화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요?
직구라고 하죠. 요즘 해외 직구.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입할 땐 우리도 부가세를 내야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밑에 1, 2, 3번에 써 있는 말은요. 요 사업자를 설명하는 말임들입니다.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합니다. 요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그래서 요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리 목적이 있어야 부가세법상 사업자다. 영리 목적이 없으면 사업자가 아니다. 아닙니다. 영리 목적 있든지 없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1번 옆에 써두십시오. 그래서 요 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이런 사람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기관이 아니죠. 돈 벌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지 않았죠. 그렇지만 영리 목적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이런 문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적 반복적이라뇨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한테 핸드폰이 있죠. 자 그래서 핸드폰을 내가 교체했어요. 요즘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서 신형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어떻게 합니까? 팔죠. 그때 팔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중고 업자들한테 내가 이렇게 팔 수 있겠죠. 핸드폰을 5만 원에 판다. 그때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자, 물건을 거래했으니까 부가세 몇 프로? 10%, 5천 원. 그래서 내가 중고업자한테 5만 5천 원 달라고 하지 않죠. 예, 5만 원에 거래되면 5만 원만 중고업자가 나한테 줍니다. 왜냐면 나는 받아도요. 국가한테 5천 원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중고업자들이 나한테 5천 원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나는 국가한테 주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는 계속성,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매일 핸드폰을 이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죠. 그냥 어쩌다 한번 팔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건 팔아도 어쩌다 이렇게 한번 파는 물건에 대해선 부가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대신에 길거리 가면 핸드폰 매장들이 있죠. 그 핸드폰 매장은 에서는 우리한테 핸드폰을 파면 그때 그 핸드폰 매장들은 국가에 부가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 핸드폰 사업자들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핸드폰을 팔잖아요. 그 다음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해야 돼. 독립적이란 말은 내가 계획을 세고 내 사업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은요. 여러분 독립의 반대말은 이거겠죠. 종속성. 그러니까 종속성이 있으면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종속성이 반대인데 종속성의 대표적인 근로자죠. 그래서 여러분 근로자들은 회사하고 아마 독립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죠. 내 맘대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관리 감독하에 일을 하죠. 그래서 근로자는 회사하고 종속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근로자, 내가 회사한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뭘 받습니까? 회사한테 급여를 받죠. 월급이라는 거. 그 월급에 부가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월급에는 부가세가 없는 이유가 근로자는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 첫 번째 말 좀 조심하십시오. 영리 목적 유무와 무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업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고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가 무슨 뜻입니까? 과세는 부가세, 요 세가 부가세입니다. 과는요 이런 과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과세 사업자는 그러니까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거래합니다. 면세, 부가세라는 세금을
면제시키겠다는 겁니다. 면세.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거래하고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물건을 거래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거의 과세 사업자입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다 과세 사업자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과세 사업자는 두 개로 다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과세자, 또 하나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대부분은 일반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그냥 소규모 영세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영세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하는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주로 어떻게 사업하시냐면요. 혼자서, 사장님 혼자서 거의 직원들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는 아주 조그만 사업자들입니다. 주로 어떠냐면 이제 동네에 있습니다. 동네에 조그만 분식집, 아니면 조그만 빵가게, 아니면 뭐 동네 미용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간이과세자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건요. 부가세법상 사업자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라고 했죠. 왜? 과세 사업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입니다. 간이 과세자도 사업 규모는 작지만 과세 사업자 중에 하나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이 아니라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다. 그럼 오답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래도 오답입니다. 간이 과세도 부가세상 사업자고. 그 다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앞에 얘기에 따라 다 나오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도 간이 과세도 부가세법상 사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둘 다 있습니다. 부가세란 세금을 신고도 해야 되고 국가에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제 막 7월 달이 됐습니다. 7월 달이 됐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조용하대요. 왜냐면 이분이 지난 전 직장에서는 7월 달쯤 되면 요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막 일들을 처리하고 막 그런 서류들을 막 이제 준비해서 보통 이제 뭐 세무 사무실에 넘겨주는가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새로운 회사에 왔는데도 7월 달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지? 막 그런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셨더라고요. 왜 그랬을 거냐면 제 짐작엔 아마 전에 다니던 회사는 이런 회사였을 겁니다. 과세 사업자 회사였을 거고 새로운 회사는 면세 사업자 회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막 바쁘게 움직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이때는 증빙인데요. 일반 과세자는 이런 적격 증빙들이었죠.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과세자도 과세 사업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은데요. 제가 이거 오답에 간이 과세는 절대로 세액과세를 발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요 두 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고 저 두 개만 발행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요.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입니다. 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하고 용어가 조금 비슷한데 앞에 세금이란 말이 없죠.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물건을 거래할 때의 증빙이고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거, 면세 물건을 거래할 때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물건을 거래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는 증빙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영세율 사업자라고 그런 말도 쓰는데 영세율 사업자는요 별도로 이런 사업자 분류 체계에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요 과세 사업자가
얘네들이죠.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 과세사업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영세율이 적용될 때, 여러분 주로 영세율이 언제 적용되냐면 수출할 때. 즉 일반 과세가 수출한다. 간이 과세가 수출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영세율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중에 수출 안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애는 영세율 사업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로 영세율 사업자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 사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요, 이 사람들 사업 규모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이 과세자도 누구 중에 하나라고요? 과세 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이 간이 과세자가 되냐면요,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절대로 될 수 없냐면 법인 사업자, 주식회사는 간이 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법인, 주식회사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절대로 간이 과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요, 그냥 뭐 다들 그런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요, 매출이 4,800 미만이라는 소리입니다. 언제 동안에? 1년 동안에. 뭐 1년이 원래 1년이라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연간 매출이 4,800 미만인 사람들, 개인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매출이 4,800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매출이 적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너무 사업 규모가 작고 힘드니까 국가에서 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줄여주려고 간이과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한 덩어리입니다. 1년을 나누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이. 밑에서 과세기간이 다시 나올 텐데 자르지 않습니다. 1년을 뭐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건 꼭 아셔야 됩니다. 4번도 절대로 간이과세라는 세액야설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간이과세자가 사업할 때 가지고 있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이건 제가 왜냐면 이건 개정됐습니다. 19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18년까지는 2,400이었는데요. 지금은 올해부터는 3,0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세 기간 동안 공급대가 3,000만 원이면 납부무 면제다. 즉 과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매출이 얼마도 안 되면 3,000만 원도 안 되면 1년 동안에 매출이 3,000만 원도 안 되면 부가세라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원 낸다는 소리죠. 하나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낼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라는 세금을 10원 한 장 내지 않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건 제가 좀 강조드린 게 이게 올해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400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이거 작년까지 그랬고 올해부터는 3,000만 원 미만이어야 정답입니다.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에서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정의 꼭. 그 다음에 4번, 5번. 물론 다 알면 좋지만 그래도 저 2번, 4번, 5번은 꼭 간이과세에서 물어보실 때 저 2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충분히 출제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사업자 등록.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냐?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가 장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세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어요. 그냥 준비 단계예요.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이런 벌칙이 따릅니다. 미등록 가산세라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벌칙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우리 회사라고 하면요. 우리도 일단 물건을 사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물건을 사왔다. 2천만 원어치. 그럼 부가세 얼마가 붙어요? 200이 붙겠죠? 아까 그림대로 하시면 그럼 우리가 얼마를 줘요? 2,200을 줄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를 갖는다고요? 2천만 원 갖고 200은 국가에 냅니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입세. 우리 입장에선 이게 매입할 때 세금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돌려받는 걸. 못 받는 걸 불가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불공제됩니다. 못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치명적인 단점이다. 시험에서. 그래서 이 얘기보다는 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완화된 효과입니다. 다만 과세 기간 종료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때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얘를 안 지키면 벌칙은 몇 개다? 2가지 벌칙을 주겠는데 근데 만약에 니네가 늦게 했는데 이때까지라도 한다면 벌칙은 요거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벌칙으로 적용하지 않을 거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자, 내가 4월 5일 날 사업 5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왔어요. 부가세 얼마 주고요? 500만 원 주고 물건을 사왔어요. 자, 그래서 나는 사업을 언제 개시했냐면 4월 1일 날 했어요. 자, 그러면 며칠 이내에 세무서 가야 됩니까? 20일 이내에 가야 된다고 그랬죠?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갔나요? 갔죠? 그러니까 얘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이익이 없습니다. 얘는 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4월 1일 날 역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무서에 언제 갔나요? 4월 25일. 그러면 제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벌칙을 적용받습니다. 무슨 벌칙?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일단 가산세 얼마 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에 물건을 막 사업 시작했으니까 그동안에 막 물건을 팔았나 봐요. 얼마치? 1,000만 원어치 팔았대요.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4월 1일부터 4월 24일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세무서 가기 전까지 이만큼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뭐요? 그거의 가산세 1%입니다. 그래서 얼마 세금 내야 되냐면 1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의 세금을. 요 미등록 가산세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요. 7월 25일 날 갔대요. 7월 25일 날 갔으면 얘도 20일 내에 더 늦게 갔죠? 그럼 당연히 뭐 내야 돼요? 가산세 내야 됩니다. 얼마? 자, 세무서 가기 전까지 얼마 팔았어요? 3천만 원. 그러면 그거의 1%니까 얼마요? 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1% 가산세. 죄송합니다. 여기 24일로 바꿀게요. 세무서에 가기 전날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얘하고 다르게 늦게 둘 다 늦게 갔는데 늦게 가도 너무 늦게 갔습니다. 언제요? 과세 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간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사업을 밑에 나오는데 지금 잠깐 언급드리면 부가세는 여러분 이렇게 1기, 2기로 나눕니다. 1기가 언제냐면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은 2개고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언제 시작했나요? 4월 달에 시작했죠. 그럼 4월 달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1기로 들어가겠죠. 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과세 기간 종료. 언제 종료합니까? 6월 30일. 이날로부터 20일 이내.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7월 20일까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늦게 가긴 했지만 7월 20일 전에는 갔죠. 세무서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벌칙은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걸 어겼죠. 7월 20일보다도 더 늦게 갔죠. 그러니까 얘는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왔다. 벌칙 2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벌칙 뭐예요? 얘는 가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얼마입니까? 사올 때 부가세 얼마였습니까? 500만 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지 못합니다. 불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손해나는 금액이 800만 원이 손해나는 금액이 된 거죠. 벌칙으로서.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시험에 이건 잘주 축제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고요.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위반하게 되면 2가지 벌칙이 있지만 여러분 시험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데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가면 근데 매입세액은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도 어느 정도까지 오면 돌려주겠다. 근데 너무 늦게 오지 말라는 거죠.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지나서 오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사업자 등록 정정. 네,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고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고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이건 고치지 못하는 사유입니다. 더 많은데요. 시험엔 주로 이 포인트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요약해서 이것만 올려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 사업장이 이전하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회사가 이사 갔어요.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회사 주소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시면요. 이건 사업자 주소가 이전했다. 똑같이 주소인데요. 이건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건 앞에 있는 건요. 회사가 이사 가는 거고요. 이건 사장님 집이 이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는요. 대표자 사장님의 집 주소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써있지도 않은데 뭐 정정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상속. 상속 알죠? 내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그 사업체를 나한테 물려줬어요. 예, 그게 상속이죠. 그러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던 사업자 등록증에서 뭐만 바꾸면 됩니까? 대표자 이름. 아버지가 대표자였는데 내가 대표자가 되면 되는 거죠. 예, 정정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상속과 증여는 차이점은 상속은 사업체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물려주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시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증여는 정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은퇴하겠다. 예, 뭐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은 완전히 없애버리셔야 되고요. 아들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속과구 증여. 그 다음에 3번째 대표자 사장님 이름 바꾸는 겁니다. 법인은 주식회사들 말이죠. 주식회사는 사장님도 그냥 뭘 뿐입니까? 사장님도 월급쟁입니다. 사장님도 월급쟁입니다. 직원들보단 단지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얼마든지 누가요? 회사의 주인인 누가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얼마든지 대표자를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이름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기업들은 회사가 곧 사장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다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꾸면 사업자 등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언제냐면 이런 거겠죠. A라는 사람이 뭐 식당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B라는 사람한테 이 식당을 넘겨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겠죠? 그 사업자 등록증을 B한테 승계시키는 게 아니라 A가 사업자 등록증을 완전히 말소시키는 거고요. B가 A한테 식당을 사왔죠? 그럼 B가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엔 어떻게 출제될 거냐면 주로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다음 중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이쪽에 있는 걸 잘 봐두십시오. 아마 시험에 요 3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은요. 아까도 위에서 한번 언급드렸죠? 부가세 과세기간은 1기, 2기, 1년을 2개로 쪼갭니다.
1년을 두 개로 쪼개니까 6개월 단위로 찢어지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나눕니다. 요 1기를 다시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6개월을 두 개로 쪼개니까 3개월 단위가 되겠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 1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나눕니다. 예정, 확정으로 나눠서 그리고 2기도 똑같습니다. 방법이 예정과 확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래서 아마 규칙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냐면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끝나는 날짜가 3월 30일이죠. 그래서 4월 25일 날 신고 납부합니다. 얘는 7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고 얘는 10월 25일, 얘는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합니다. 규칙적이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요. 법인 사업자는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여기 보시면 4월 25일 신고 납부, 7월 25일 신고 납부, 10월 25일 신고 납부, 1월 25일 신고 납부. 그래서 신고와 납부를 몇 번 한다는 겁니까? 4번 합니다. 1년에 4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요. 4월 25일 날 신고를 안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4월 25일 날 신고를 하지 않고요. 납부만 합니다. 돈만 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정 고지라고 합니다. 그럼 왜 고지라는 표현을 쓰냐면 고지서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세무서에서 얼마 내라고 날라옵니다. 주로 반이거든요. 지난번 냈던 세금의 반 내라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돼요. 그래서 언제만 하냐면 신고 납부는 이때 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신고를 2번 해요. 납부는 몇 번 합니까? 내는 건 4번 냅니다. 내는 건 4번 내요. 법인 사업자하고 다르죠. 법인 사업자는 신고도 4번, 납부도 4번. 개인 사업자는 신고는 2번. 7월 25일, 1월 25일 날. 납부는 4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요. 얘는 1년이 한 덩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1년 걸 몰아서 이때만 신고 납부합니다. 1년 걸 몰아서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7월 25일 날요. 예정 부과라고 합니다. 똑같이 예정 고지처럼 중간에 세금 한 번 내라고 날라옵니다. 부과돼서. 그래서 세금은 몇 번 내고 2번 내고요. 쉬운 말로 신고는 한 번만 합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에요. 이 예정 고지, 예정 부과, 예정 고지, 예정 부과 요거 있죠. 얘가요. 이게 개정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18년까지는 20만 원 미만이면 면제했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19년부터는 3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예정 고지나 예정 부과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예를 만든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세 납부세액이 얼마다?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부가세라는 세금을 1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중간에 10월 25일 날 예정 고지 금액이 나오면 얼마 내라고 날라오냐면 반 내라고 날라옵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6개월이죠. 근데 10월 25일은 요 3개월 거에 대해서 하니까 6개월 동안에 100만 원 냈으면 3개월 동안은 합리적으로 반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50만 원 예정 고지 금액 세무서에서 50만 원 내라고 고지서가 하나 날라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거는요. 자, 똑같은데 금액만 다르죠. 50만 원 냈습니다. 6개월 동안에. 10월 25일 날 예정 고지 금액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이거에 반 내라고 해야 되거든요. 반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죠. 근데 왜? 이 금액이요.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날라와요. 그래서 내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내는 금액이 없으니까 좋아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세금 안 내면 나중에 내야 됩니다. 언제? 예정 고지 때 세금 안 내면 이때 가서 그때 내는 겁니다. 얘는 예정 고지 금액 냈죠. 그럼 이때 세금을 내면 이때 가서 세금 낼 때 이 세금 빼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렇게 되면 2번에 걸쳐서 그냥 나눠서 내는 거고요. 얘는 예정 고지가 없다는 건 그냥 한꺼번에 다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세금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미리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 그 차이라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30만 원 미만이면 금액이 작으니까 뭐 니네 안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내지 말고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내. 그런 뜻이고요. 간이과세자가 1월 1일부터 6월 12일 간이과세는 1년 단위라고 그랬죠. 세금 80만 원 냈습니다. 그럼 7월 25일 날 반 역시 반입니다. 얼마 내라고 날라오겠습니까? 예정 부과금액이 40만 원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30만 원보다 많죠? 그러니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또는 등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거 볼까요? 2월 5일 날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세무서에 언제 갔다는 소리입니까? 2월 10일 날 갔어요. 그러면 과세기간은 여러분 또는이라고 그랬죠? 예, 쉬면 둘 중 빠른 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월 5일. 사업 개시한 날이 더 빠르죠? 2월 5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여러분 2월 달은 몇 기입니까? 이 속에 들어가죠? 1기에. 그래서 1기 끝나는 날 언제요? 6월 30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래 1기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기지만 이 사람은 1월 1일 날 사업장이 없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업자 신분이 된 그때부터 개시일, 등록일 둘 중 빠른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그게 과세 기간이 됩니다. 1기. 그 다음 폐업하면 폐업도 쉬울 거예요. 폐업은 폐업일까지입니다.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자, 밑에 사례 보시면 2월 10일 날 폐업했다 그랬죠? 2월 10일 날 폐업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2월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1기로 들어가죠. 그럼 원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1기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이 사람은 6월 30일 날 존재를 하지 않죠? 2월 10일 날 문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문 닫은 날까지 2월 10일까지가. 그래서 이 사람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를 뭐 하면요?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 사업자 중에 이렇게 있죠. 과세 사업자가 있고요. 과세 사업자가 두 명으로 나눠졌죠. 누구요? 하나는 일반 과세자, 또 하나는요. 간이 과세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나는 지금은 신분이 간이 과세자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된다는 겁니까? 네, 나는 일로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나 일로 보내줘라는 소리입니다. 나 간이 과세 안 할게요. 일반 과세자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반 과세자인 사람이 나 일반 과세자 하기 싫어요. 나 간이 과세 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과세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혜택을 포기하게 되냐면 실무적인 이유는 아까 이 사람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만약에요. 여기 어떤 회사가 있어요. 자, 나는 간이 과세자야. 자, 근데 내가 하는 거면 나는 동네에서 조그만 빵집을 해.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직원들한테 간식을 주려고 빵을 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매일 빵 100개를 우리한테 납품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우리 간이과자 신분에서 매일 100개를 사가는 이 거래처는 VIP 고객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땡큐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거래를 하게 되면 항상 증빙 서류로 이걸 원합니다. 세금 계산서. 회사 다니시면 알 겁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쉬울 거고 세금 계산하는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회사는. 그런데 나는 이 증빙 서류를 이 회사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신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 회사가요. 나한테 세금서 발행 못 해주시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거래를 안 합니다. 다른 빵집 찾아갑니다.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일반 과세자인 빵집을 찾아갑니다. 왜? 얘네들은 나한테 세금과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겁니다. 누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나 일반 과세 할래요 이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일반 과세가 돼야 이거 세금 과세를 얘네한테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배경은 자, 근데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요, 예,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위아래.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이 두 개를 간이과세를 포기했다. 이러면 간이과세는 과세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간이과세는 1년이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자입니다. 안 나누죠. 1기, 2기라는 게 없습니다. 간이과세는 이렇게 되는 건데 포기했대요. 언제? 2월 25일 날. 그러면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에 언제요? 말일. 그래서 내가 언제 포기했나요? 2월 25일 날 포기했죠. 그럼 언제까지는? 그 달의 말일까지. 언제요? 2월 28일까지는 간이과세자인 겁니다. 이때까지 신분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바뀝니다. 언제?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달 1일이 언제입니까? 3월 1일부터. 3월 1일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30일. 왜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고 그랬죠. 언제 신분이 바뀌냐면 오늘 포기했으면 뭐 오늘 당장 바뀌냐? 아닙니다. 오늘 포기했으면 내일 바뀌냐? 아닙니다.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바뀐다는 소리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2월 25일 날 포기하나 2월 26일 날 포기하나 2월 3일 날 포기하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 달까지는 계속 가야 되니까. 그 달까지는 포기하는 달까지는 계속 간이과세자 신분입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 과세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다음 8번째 납세지. 요 얘기는 아까 맨 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대.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예외가. 첫 번째 예외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예외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 회사가 하나가 있으면 소용이 없고요. 예, 다 이 얘기입니다.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을 때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에 본점이 있고 부산에 지점이 있고 그런 회사들 있을 수 있죠. 예, 본점, 지점이 있을 때입니다. 자, 원칙은 뭐냐면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은 그냥 쉬운 말로 여러분, 예, 주소지별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본점, 지점. 서울에 본점이 있고 인천에 지점이 있다고 그랬죠. 서로 주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틀리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은 두 회사 다 우리 회사지만 그냥 남 회사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은 본점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지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몇 개입니까? 2개. 그 다음에 본점은 본점대로 세금과세 발행하고 지점은 지점대로 발행하고 받고 부가세 신고 각자 알아서 납부도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남처럼 하라는 소리입니다. 주소지가 틀리면 그냥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가세 신고할 때는 다른 회사처럼 너는 너대로, 예,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냥 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사실은 본점, 지점 다 어떤 회사요? 남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회사인데 이렇게 다 따로 해? 불편하다. 그래서 나온 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본점은 본점대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지점은 지점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역시 2개.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자, 여기도 똑같죠. 근데 어디서만? 네, 여기서만 총괄하는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총괄 뭐라고요? 납부. 그러니까 세금을 한 군데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는 돈을 어떻게 내면 더치페이고요. 얘는 하나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10만 원 내는데 얘는 8만 원 내고 얘는 2만 원 낸다고 칠 때 얘는 어떻게 하면 한 곳에서 다 10만 원 내버리는 겁니다. 뭐 번거롭게 따로 내냐? 같이 내버리면 되지. 그래서 총괄 납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할 건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거지.
예,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낼 때 나 본점에서 10만 원 다 낼게요. 아니에요. 지점에서 10만 원 낼게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에요. 왜? 뭐 이것만 따로따로 해? 이것만 함께 나머지는 다 따로 하는데 그래서 아예 다 따로 아예 다 함께 하는 겁니다. 뭐냐면 애초부터요.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입니다. 본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점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점은요. 이 본점 거 갖다 쓰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 하나 가지고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도 한 곳에서 다 하고요. 납부도 한 곳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납부만 함께 하죠. 얘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본점에서 낼게요. 지점에서 낼게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는 선택이 안 됩니다. 오직 어디서만 본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유는 지점은 사업자 등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점에서만 신고 납부가 다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다 본점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신고 납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중간에 하나 보면 이건 예외는 이거 오답입니다. 여러분 승인이라고 하면 예전엔 승인제도였습니다. 승인이란 말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거나 이렇게 하고 싶으면 세무서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란 말 나오시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2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과세기간 시작하기 전에. 요 밑에는요. 쓸까 말까 하다 했는데 이것도 올해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라서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즉시 주사업장 총괄 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그때부터 적용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꼭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개정돼 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써놨는데요. 만약에요. 우린 여기 사업장이 여기 있어요. 사업장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에. 자, 그런데 지금까지 상관없는데 여기 인천에 지점을 만들었어요. 우리 여태 서울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 지점을 하나 만들었다고요. 근데 언제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4월 20일 날 여기 지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사업장이 얘죠? 얘는 기존에 있던 거고. 그러면 얘 4월 20일 신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있잖아요. 얘가 사업 개시일 뭐 예를 들어서 4월 20일 날 사업을 개시면 이날로부터 며칠이네요. 20일 이내. 이날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뭐 할 수 있다. 우리 같이 할게요. 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20일 이내, 4월 20일부터 20일 이내까지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언제까지 신청했어야 된다고요? 과세기간 20일 전에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과세기간 20일 전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얘는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만들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 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그 소리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 같진 않고요. 그래서 뭐 좀 저기 하시면 그냥 아예 안 보셔도 사실은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장 얘도 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색깔 들어간 부분이죠. 이런 쪽이 조금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업장이고요. 제조업은 완성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사업장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얘는 그냥 일반 업종들이 돼요. 얘 어디냐면 쭉 따라가 보십시오. 법인의 뭐라고요? 등기부상 소재지. 그런데 얘랑 비교할 게 뭐냐면 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어디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왜? 얘랑 보시면 용어가 비슷하죠? 뭐가 틀립니까? 얘는 법인에, 얘는 부동산에.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쉬운 말로 얘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회사가 인천에 있다? 그럼 인천이 사업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땐? 임대업을 할 때는 어디가 사업장이다? 부동산이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나는 여기 서울에 있어요. 근데
여기 건물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건물을 갖고 있냐면 인천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천에. 그러면 내가 이 인천에 건물이 있는데 이걸 임대해 주고 있어요. 월세 받아 먹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업장이 어디다? 예, 여기 우리 회사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사업장이라고요. 그때는 빌려주는 건물이 있는 곳,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시험이 어떻게 낼까요, 여러분? 예, 얘랑 바꿔냅니다. 헷갈리는 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업일 땐 부동산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대업일 땐. 그 다음에 자판기는 총괄하는 장소다. 이거 오답으로 낼 때는요. 여기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설치 장소라고 하면 오답입니다. 여러분 자판기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개 자판기 사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자판기를 세 곳에 설치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예전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설치된 곳이 다르면 여기도 사업장, 여기도 사업장, 여기도 사업장입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3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총괄하는 장소. 여러분 자판기는 3곳에 있지만 내가 이걸 관할은 한 곳에서 관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자판기를 100대 설치하건 1000대 설치하건 총괄하는 장소는 한 군데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한 군데입니다. 이건 이제 뭐 간이과세자를 배제하려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답입니다. 설치 장소로 하면 오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직매장은요. 직접 판매하는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직접 판매 목적상 타 사업장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업장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직매장이 혹시 이런 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우리 회사 사업장인데 여기가 제조장이에요. 여기서 물건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팔면 이렇게 팔겠죠. 누구한테 넘겨요. 이렇게. 그래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전해지겠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중간 상인들이 마진을 붙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갈 때는 판매가가 많이 오르겠죠. 이 사람들이 마진을 붙여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직접 파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단계가 생략이 되니까 좀 싸게 팔 수 있죠. 그러면 소비자도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드는데 여기서 직접 팔 수는 없으니까 여기 별도로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요.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걸 직매장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글자도 들어보나요? 직판장이라고? 직매장이나 직판장이나 같은 말이죠. 왜? 직접 우리가 판매하는 장소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직매장은요? 사업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장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이러면 2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몇 개? 2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직매장이다. 그러니까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그 다음에 하치장. 여러분 하치장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창고입니다. 혹시 지나다가 하치장이란 글자 본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봤습니다. 간판에 써 있더라고요. 하치장이라고. 하치장은요. 여기가 우리 회사가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갖고 여기 별도로 어떤 장소를 얻어서 여기다 물건 보관해 두는 겁니다.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치장은 뭐 하는 장소입니까? 여기서 남들한테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 2군데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지만 얘는 별도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우린 사업자 등록증 몇 개입니까? 하나란 소리입니다. 얘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거고요. 얘는 사업장이 아니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임시사업장은요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만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전시회, 박람회. 여러분 전시회나 박람회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전시회 가면 이렇게 막 차려놓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막 부스라고 하죠. 이렇게 업체들 막 여기 와서 뭐 물건 같은 거 홍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부스에서 설치했다가 이거 시간 지나면 다 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임시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하면 이건 별도의 사업장이 아니라요. 기존 사업장에 포함된다. 왜냐면 우리 회사가 여기 있으면 이게 기존 사업장이 되겠죠. 우리 회사가 있는 곳이. 그러면 얘는 우리 회사가 잠시 파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걸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이런 것도 갖고도 이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매장은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치장은 뭐 사업장이다. 그럼 오답.
직매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럼 오답. 예, 그래서 말을 잘못 짝지어서 이렇게 맞냐 틀리냐 오답으로 맞춰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요 밑에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